8. 서대문 감옥으로. 우리는 며칠 후에 서대문 감옥으로 이감되었다. 동지들 전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곳에서 함께 복역하게 되니 날마다 서로 얼굴 대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었고, 간간히 말로도 사정을 알리며 지내는 까닭에 고생 가운데 낙이 되었다. 그뿐 아니라 5년 이하는 세상에 나갈 소망이 있으나 7년 이상은 옥중 귀신이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육체로는 복역을 하나 정신으로는 외놈을 짐승처럼 여기고 쾌활한 마음으로 죽는 날까지 낙천 생활을 하기로 했다. 동지들도 대부분 지향하는 바가 동일하므로 옥중에서 하는 일이 서로 모의하지 않고도 같은 때가 많았다. 5월 동주란 옛말이 참으로 헛말이 아닌 줄을 깨달았다. 옥중에서 여생을 보내게 된 동지들은 대부분 크거나 어리거나 간에 아들을 두었으나 유독 내가 젖먹이 화경이만 있고 또한 누이도 없는 독자임을 애석하게 생각하였다. 김용계는 사남 일녀를 두었으니 장남은 설량이요 그 다음이 근량, 물량, 순량인데 자원에서 물량으로 나의 대를 잇게 하겠다고 하여 허락하였다. 나의 심리 상태가 체포된 이전과 이후에 큰 변동이 생겼음을 깨달았다. 체포되기 이전에는 10수년 동안 성경을 들고 교회당에서 설교하거나 교편을 들고 교실에서 학생을 교훈하였으므로 하나하나 일마다 양심을 본의로 삼아서 삿된 마음이 생길 때마다 먼저 자기를 자책하지 않고는 감히 다른 사람의 그릇됨을 탓하지 못하는 것이 거의 습관이 되었다. 그런 까닭으로 학생들과 친구들 간에 충실하다는 신망을 받고 지냈고 매사에 자기로부터 실천하여 남에 미치는 것이 습관이 되었건만 어찌하여 불과 반년 만에 심리에 큰 변동이 생겼는가를 연구해 보았다. 그러고 보면 나의 변화는 경무총관부에서 신문 받을 때 와타나베 놈이 다시 마주 앉은 오늘의 김구가 17년 전 김장수인 것도 모르고 대담하게 자기 가슴에는 X광선을 붙이고 있어 출생 이후 지금껏 나의 일체 행동을 투시하고 있으니 터럭만큼이라도 숨기면 당장 쳐 죽이겠다고 협박하던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태산처럼 크게 보이던 외놈이 그때부터 겨자씨와 같이 작아 보였다. 무릇 7차례나 매달려 지식된 후 냉수를 끼얹어 살아나곤 하였지만 마음은 점점 강고해져 외놈에게 국권을 빼앗긴 것은 일시적 국운세태요 일본은 조선을 영구 통치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불보듯 확연한 사실로 생각되었다. 소위 고등관이라고 모자에 금줄을 둘셋씩 붙인 놈이 나에게 일본 천황의 신성 불가침인 권위를 과장하여 천황이 제가한 법령에 대하여 행정관리가 털끝만큼이라도 범위에 벗어나는 행사를 못한다. 또 조선인민도 천황의 어린 백성이라 일본인과 한 가지로 대접받는 행복을 받는 것이니 공이 있는 사람은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사람은 벌을 주는 법령대로 관리가 법령에 의하여 공평히 시행한다. 그러니 관리가 자기에게 좋게 하는 인민에게는 죄가 있어도 벌하지 않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죄가 가벼워도 무겁게 벌하던 구한국 대한제국 시대와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고 혀가 닳도록 과장하여 말했다. 그런 그놈의 입에다 대고 며칠 후에 내가 되물었다. 그대의 말이 안악에 가서 보니 급료의 많고 적음을 불문에 붙이고 오직 성심으로 학교만 잘 되도록 애쓰는
선생이라고 인민 일반에게 신앙을 받은 것을 보면 김구는 지방의 유공자 가운데 하나라고 하지 않았느냐. 더욱이 나에게는 오늘까지 범죄 사실이 없고 상을 받을 사람의 열애는 있을지라도 죄를 받을 만한 사실로 인정될 것은 없으니 어서 방송하면 곧 학교로 돌아가 개학하겠다. 내가 그런 줄 안다만 전답을 사들인 지주로서 뭉우리돌을 골라내는 것이 상례 아니냐. 내가 아무리 범죄 사실을 자백하지 않았으나 너의 동료가 다 너를 우두머리라 말하였으니 그것이 증거가 되어 끝내 죄를 면하기 어렵다. 관리로서 법률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하고 내가 반문했더니 관리를 희롱한다고 미친 개 모양으로 분기탱천해서 죽도록 매질하였다. 그러나 외놈이 나를 뭉우리돌로 인정하는 것은 참 기쁘다. 오냐, 나는 죽어도 뭉우리돌 정신을 품고 죽겠고 살아도 뭉우리돌의 책무를 다하리라 는 생각을 가슴 깊이 새겼다. 나는 죽는 날까지 외마의 소위 법률이란 것을 한 푼이라도 파괴할 수만 있다면 계속 행하고 외마를 희롱하는 것을 유일한 오락으로 삼고 보통 사람으로 맛보기 어려운 별종 생활의 진술을 맛보리라고 결심하였다. 서대문에 이감할 때에 옥관이 나에게 김구는 오늘 입고 있던 의복을 벗어 진물고에 봉하여 두는 것과 같이 내 자유까지 맡겨두고 옥의를 입고 감옥에 들어왔으니 관리에게 복종하는 것뿐이다. 라고 한 말을 수긍하였다. 간수가 다음날 복역시킨다면서 수갑을 풀지 않고 수갑 검사를 하면서 너무 꽉 잠그는 바람에 하룻밤 사이에 손목이 퉁퉁 부어서 보기에 끔찍하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검사 때에 간수들이 보고 놀라서 이유를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관리가 알지 죄수가 어찌 아느냐. 간수장이 와서 보고 내가 손목이 이 지경이 되었으면 수갑을 늦추어 달라고 청원해야 할 것 아니냐. 어제 전옥의 훈계에 일체를 관리가 다 알아 할 터이니 나더러는 복역만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즉시 의사가 와서 치료하였으나 손목뼈까지 수갑 끝이 들어가서 부스럼이 터져 생긴 구멍이 컸던 까닭에 근 2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손목에 헌 자국이 아직 남아있다. 간수장 말이 무엇이나 수감자가 불편한 사정이 있을 때는 간수에게 신청하여 전호까지도 면회하고 사정을 말할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한다. 감옥의 규율을 보면 수인들이 상호간에 담화를 하거나 무슨 소식을 통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말도 많이 하고 소식도 서로 신속하게 통했다. 40명에 가까운 우리 동지들은 무슨 말이나 의견이라도 충분히 교환하고 지냈다. 심리 상태가 변한 것은 나뿐 아니었다. 동지들도 다 평소에 비하여 크게 변했다. 그중 고정화는 용모부터 험상궂은 데다 마음까지 변하여 옥중에서 소위 관리를 괴롭게 하기로 유명했다. 그는 음식을 먹다가 밥에 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땅에서 모래흙을 주워 입에 넣었다. 그리고 이를 바깥 혼합하여 싸가지고 전옥 면회를 정해 자기가 받은 1년 징역을 종신역으로 고쳐달라 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은 모래를 먹고 살 수 없는데 내가 먹는 한 그릇 밥에서 골라낸 모래가 밥의 분량만 못하지 않으니 이것을 먹고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기왕 죽을 진데 징역이나 중하게 지고 죽는 것이 영광이다. 1년도 종신이요 종신도 종신이 아닌가. 전옥은 얼굴색이 주홍같이 되어서 식당 간수를 불러 꾸짖고 밥 짓는 데에 극히 주의하여 모래가 없도록 계량했다.
그 며칠 후 감방에서 동료 수인들이 의복에서 이를 잡는 것을 본 고구는 비밀히 각 사람에게 부탁하여 이를 거두어 모아서 뒤 씻는 종이에 싸놓고 간수에게 전옥 면회를 청하였다. 전옥 앞에 이 꿀인 것을 내어놓으며 전날 전옥장 덕으로 돌 없는 밥을 먹는 것은 감사하나 의복에 이가 끓어서 잠도 잘 수 없고 깨어도 이 때문에 온몸이 근지러워서 견디기 어렵소. 구 한국시대 감옥에는 수인이 자기 집에서 의복을 가져다 착용할 수 있었으나 대일본의 문명한 법률은 그도 허가하지 않으니 이처럼 불결한 의복을 입으면 질병이 생길까 염려되오. 하니 즉시로 각 감방에 새로 만든 의복을 들여오고 옛 옷은 증기기계를 사용하여 간간히 소독하여 주는 까닭에 다시는 이 잡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때 서대문 감옥은 경성감옥이라고 문패를 붙인 때인데 수인의 총수 2,000명 미만의 대부분 의병이요. 그 나머지는 소위 잡범이었다. 옥중의 대다수가 의병이란 말을 듣고 나는 심히 다행으로 생각하였다. 그이들은 일찍이 국사를 위하여 분투한 의기남아들이니 기계로나 경험으로 배울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했다. 감방에 들어가서 차례차례 인사를 하며 물어보니 혹은 강원도 의병의 참모장이니 혹은 경기도 의병의 중대장이니 하여 대부분 의병 두령이고 쫄병이라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처음에는 극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얼마 되지 않아 마음 씀씀이야 행동거지가 순전한 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참모장이라 하는 사람이 군대의 규율이나 전략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의병을 일으킨 목적이 무엇인지 국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고 당시 무기를 가지고 여러 마을을 횡행하면서 만행한 것을 잘한 일처럼 큰소리쳤다. 내가 처음으로 13호 방에 들어가니 저녁 식사 후 공장에 사역 나갔던 사람들이 몰려들어와 의복을 갈아입은 후 그중 한 명이 나에게 물었다. 여보, 신참수, 어디 살았으며 죄명은 무엇이고 역은 얼마나 졌소? 나는 일일이 대답했다.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질문과 반박이 연이어 나왔다. 여보, 신참수, 똥똥을 향하여 절하시오. 좌상에 절하시오. 그 사람 생김이 강도질할 때는 무서웠겠는데 강도질하던 이야기나 좀 들읍시다. 함부로 무질서하게 조리 없이 떠드는 판에 어떤 말을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잠히 앉아 있었다. 어떤 자는 이게 어디서 굴러먹던 도적놈이야. 사람이 묻는 말에 대답이 없으니 신문할 때 그같이 대답 안 했으면 형을 받지 않지. 하고 조소와 능욕이 끝이 없다. 나는 이곳은 하등들만 모아넣은 잡숙한인가 보다 생각하고 잠잠히 앉아 있었다. 조금 지나 어떤 조선간수 한 사람이 와서 나에게 물었다. 56호는 구치감에서 나왔소? 그렇습니다. 내가 공판할 때 참관하였지만 심히 애석한 일이요. 운수가 다한 탓이니 어찌하겠소. 마음이나 편하게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 간수가 대단히 동정하는 빛을 보이고 돌아가자 그 다음은 1인 간수들이 몰려와서 내 명패와 얼굴을 보고 수군거린다. 방 안에서 한참 야단으로 떠들던 죄수들이 다시금 수군댄다. 이야, 박간수 나리가 저 신참수를 존경하니 관리가 죄수에게 공대하는 모양은 처음 보겠다. 박간수 나리의 친척 어른인 게지 하고 떠드는데
한 사람이 정숙하게 물어왔다. 신참수는 박간수 나리와 어떻게 되시오? 박간수인지 이간수인지 나는 모르오. 그러면 이전에 무슨 높은 벼슬을 지냈소? 나는 벼슬 하지 않았소. 그러자 그중 한 사람이 또 물었다. 당신 양기탁을 아시오? 짐작하지요. 옳지. 저 신참수도 국사범 강도인가 보다. 3일 전 대한매일신보 사장 양기탕이란 신참수가 들어왔고 그 공범으로 유명한 신사 여러 명이 역을 졌다고 암흑의 간수 나리가 말씀하더라. 그러면 저 신참수도 신사이므로 우리가 묻는 말에 대답도 잘 아니하는가 보군. 아니꼬 온 놈. 나도 허왕산 밑에 당당한 참모장이야. 여기서 교만을 부려봐야 소용없다. 나는 처음에 그 자들을 하등 잡범들로만 알았다가 허위의 부하라는 말을 듣고서는 심히 통탄하였다. 저런 자가 참모장이었으니 허위 선생이 실패하였을 것은 불보듯 뻔한 것 아닌가. 옥중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강년 선생과 허위 선생은 외적에게 체포되어 신문과 재판을 받지 않고 사형당하시기까지 외적을 더럽게 여기며 꾸짖다가 순국하셨는데 그 후 서대문 감옥에서 사용하던 자례정이 허위 선생 사형일로부터 우물물이 벌겋게 흐려져 폐정되었다는 것이다. 그처럼 서리빨 같은 저리를 듣고 생각해보니 부끄럽기 끝이 없었다. 정신은 정신대로 잘 보존하지만 외놈에게 소, 말이나 야만인 대우를 받는 나로서 당시 의병들의 자격을 평론할 용기가 있을까? 지금 내가 의병 죄수를 무시하지만 그 영수인 허 선생, 이 선생의 혼령이 나의 눈앞에 출현하여 엄중한 질책을 하는 듯 싶다. 옛날 의병은 내가 보는 바와 같이 무식한 것들이니 국가에 대한 의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나 너는 일찍이 고후조에게 의리가 무엇인지 가까이서 배웠고 그이에게서 배운 금원 중에 삼척 동자라도 개나 양을 가리켜 절을 시키면 반드시 크게 노하며 불응한다는 말을 강단에서 신성한 제2세 국민에게 연설하던 내가 머리를 숙여 외놈 관수에게 예를 하느냐. 내가 항상 암송하는 고인의 시 가운데 남이 해준 음식을 먹고 남이 만들어준 옷을 입거늘 품은 뜻은 평생 어기지 말아야 한다. 는 귀절을 망각하였느냐. 내가 어려서부터 늙어서까지 스스로 농사짓지 않고 스스로 옷을 짜지 않아도 대한의 사회가 너를 입히고 먹였는데 금일 외놈이 먹이는 콩밥이나 먹고 붉은 의복이나 입히는데 순종하라고 먹이고 입혔느냐. 명색이야 의병이든 도적이든 외놈에 순종하는 백성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종신이니 10년이니 감금하여 두는 것으로도 좋게 의병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 나만은 의로 죽을지언정 구구이 살지 않는다고 평일에 어린 학생을 가르치더니 내가 금일 살아있는 것이냐 죽은 것이냐. 내가 개같은 생활을 견뎌 지내고서 17년 후에 장차 공을 세워 죄를 갚을 자신이 있느냐. 이 같은 생각을 하며 심신이 극도로 혼란한 때 마침 안명근 형이 나에게 조용히 이런 말을 한다. 내가 감옥에 들어온 후 아무리 생각하여 보아도 하루를 살면 하루가 욕되고 이틀을 살면 이틀이 욕되니 굶어 죽으려고 생각합니다. 나는 쾌히 찬성하였다. 가능하거든 단행하시오. 그날부터 명근 형은 단식을 했다. 자기 분량의 음식은 다른 수인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굶었다. 연 4, 5일을 굶으니 기력이 탈진하여 운신을 못하게 되었다.
간수가 물으면 배가 아파서 밥을 안 먹는다고 하나 눈치 밝은 외놈들이 병원으로 옮겨 진찰해도 아무 병이 없으므로 명근형을 뒷짐을 지우고 계란을 풀어 억지로 입에 부어 넣었다. 이 봉변을 당한 명근형은 나에게 기별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금일부터 음식을 먹습니다. 나는 전하여 일러주었다. 죽이고 살리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부처님이라도 감옥 안에 들어와서는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니 자중하시오. 옥중에서 고 이재명 의사의 동지들을 상봉하니 김정익, 김용문, 박태은, 이응삼, 전태선, 오복원 등과 안중근 의사의 동지 우덕순 등이다. 첫 대면이지만 마치 오래된 것 같아 서로 사랑하는 정이 있을 뿐 아니라 마음가짐과 일처리에서도 의병수들에 비하면 대부분 무딱 속의 봉황 같은 느낌이었다. 김자진은 침착하고 굳세며 용감한 청년으로 국사를 위하여 무슨 운동을 하다가 투옥되었는데 친애의 정을 서로 표하였다. 점차로 옥중에도 생활에 취미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서대문옥에 갇힌 지 며칠 후 또 중대사건이 발생하니 외놈의 이른바 제2차 뭉우리돌 줍는 사건이다. 제1차는 황해도 안악을 중심으로 하여 40여 명 인사를 타살, 징역, 유배의 세 종류로 처결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평안도 선천을 중심으로 애국 인사를 일망타진하여 105명을 검거 취주했다. 이미 제1자 소위 보안사건으로 2년형을 집행받고 있던 양기탁, 안태국, 옥관빈과 유배형에 처하였던 이승훈까지 다시 집어넣고 신문을 게시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보안율로 2년만 지운 것이 외의 마음에 미흡하여 좀 더 지우자는 야만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다. 나와 김홍량도 15년에 2년역을 더하여 합 17년의 역을 졌다. 어느 날 간수가 와서 나를 면회소로 데려갔다. 누가 왔는가 하고 기다리노라니 판자벽에서 딸깍하고 주먹이 하나 드나들 만한 구멍이 열렸다. 그리로 내다보니 어머님이 서 계셨고 곁에 외놈 간수가 지키고 섰다. 근 7, 8달 만에 면회하는 어머님은 태연하신 안색으로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경기감사나 한 것보담 더 기쁘게 생각한다. 내 처와 화경이까지 데리고 와서 면회를 청했는데 한 번에 한 사람밖에 허락하지 않는 데서 내 처와 화경이는 저 밖에 있다. 우리 세 식구는 평안히 잘 있다. 옥중에서 몸이나 잘 있느냐? 우리 근심 말고 내 몸이나 잘 보증하기 바란다. 만일 식사가 부족하거든 하루에 사식 2번씩을 들여주자. 오랜만에 모자 상봉하니 나는 반가운 마음과 더불어 저같이 씩씩한 기저를 가지신 어머님께서 개같은 원수 외놈에게 자식 보여달라고 청원하였다고 생각하니 황송한 마음이 그지없다. 다른 동지들의 면회 정황을 들어보면 부모 처자가 와서 서로 대면하면 울기만 하다가 간수의 제지로 말 한마디도 못하였다는 것이 보통인데 우리 어머님은 참 놀랍다고 생각된다. 나는 17년 징역 선고를 받고 돌아와서 잠은 전과 같이 잤어도 밥은 한 끼를 먹지 못한 적이 있는데 어머님은 어찌 저렇게 강인하신가 탐복하였다. 나는 실로 말 한마디를 못하였다. 그러다 면회구가 다치고 어머님께서 머리를 돌리시는 것만 보고 나도 끌려 감방으로 돌아왔다. 어머님이 나를 대하여서는 태연하셨으나 돌아서 나가실 때는 반드시 눈물의 발부리가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어머님이 면회 오실 때 아내와는 물론
많은 상의가 있었을 것이요. 내 친구들도 주의를 해드렸을 듯하지만 일단 만나면 울음을 참기가 지극히 어려울 것인데 어머님은 참 놀라운 어른이다. 9. 옥중에 식, 주. 옥중 생활을 일일이 기록하기는 불가능하나 의식주, 행을 각각 나누어 쓰면서 그때 체험하고 목격한 것과 나의 생활하던 진상을 말하고자 한다. 각 수인들은 소위 판결을 받기 전에는 자기의 의복을 입거나 자기 의복이 없으면 청색 옷을 입다가 가결되어 복역하는 시간부터 붉은 옷을 입으니 조선 복식으로 만들어 입는다. 입동 시기부터 춘분까지는 면옷을 입히고 춘분에서 입동까지는 홑옷을 입히되 병든 수인에게는 흰옷을 입혔다. 식사는 하루 3회로 분배하는데 그 재료는 조선 각도에서 각기 그 지방에서 아주 허란 곡물을 선택하는 까닭에 각도 과목의 음식이 동일하지 않았다. 당시 서대문 과목은 콩 5알, 좁쌀 3알, 현미 2알로 밥을 지어 최하 8등씩에 250문을 기본으로 하여 2등까지 문수를 증가하였다. 차입되는 사식은 감옥 바깥에 있는 식당 주인이 수인 친족의 부탁을 받아 배식 시간마다 밥과 한두 가지 반찬을 가져오면 간수가 검사하고 일자 박은 통에 다식과 같이 박아내어 분배하는데 사식 먹는 수인들은 한 곳에 모아서 먹게 하였다. 감식도 등수는 다르나 밥은 같은 것이고 각 공장이나 각 간방에서 먹게 한다. 세 때로 밥과 찬을 일제히 분배한 후 간수가 머리 숙이는 인사 고두례를 시킨다. 수인들은 호령에 조차 무릎을 꿇고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머리를 숙인다. 그러다가 외놓은 말로 모도이 하면 머리를 일제히 들었다가 기반 해야 각 수인이 먹기 시작한다. 수인들에게 경례를 시키는 간술은 다음과 같이 훈화한다. 식사는 천황이 너희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주는 것이니 머리를 숙여서 천황에게 예를 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라. 그런데 매번 경례라고 할 때에 들어보면 각 수인들이 입안의 소리로 무슨 말인지 중얼거리는 것이 있다. 나는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천황이 밥을 준 데서 천황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것인가 했는데 낯익은 수인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한 가지로 대답했다. 당신 일본 법전을 보지 못했소? 천황이나 황후가 죽으면 대사면이 내려 각 죄인을 방송한다고 하지 않았소. 그러므로 우리 수인들은 머리를 숙이고 하느님께 매이질한 놈을 즉사시켜 줍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심히 기뻐하여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그 후부터는 나도 노는 입의 연불격으로 매번 식사 때에 나에게 전능을 베풀어 동량의 대악괴인 외황을 내 손에 죽게 합소서 하고 하느님께 기도하였다. 수인들 중에 종종 감식벌을 받는 자가 있으니 내 밥을 남을 주거나 남의 밥을 내가 얻어먹다가 간수에게 발견되면 3일 또는 7일간 무거운 볼로는 3분의 1을 감하고 가벼운 볼로는 2분의 1을 감하여 먹이는데 감식벌을 당하기 전 간수놈들이 죽지 않으리만큼 때려준다. 소위 옥칙에 의하면 감식도 벌칙 중에 하나인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나는 깊이 연구하였다. 표면으로 나도 붉은 옷을 입은 복역수이나 정신상으로 나는 결코 죄인이 아니다. 외놈의 이른바 신부민, 신민백성이 아니고
나의 정신으로는 죽으나 사나 당당한 대한의 애국자이다. 될 수 있는 대로 외놈의 법률을 복종치 않는 실제 사실이 있어야만 내가 살아있는 본뜻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하루 한 끼 혹은 두 끼 사식을 먹으니 밥이 부족하여 애쓰는 수인들을 먹이고도 나는 한 끼라도 자양분 있는 음식을 먹는 셈이다. 건강에는 큰 결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매번 내 밥은 곁에서 먹는 수인을 주어 먹게 했다. 처음에 먹기를 시작할 때 곁에 앉은 수인의 옆구리를 쿡 찌르면 그 사람은 알아차리고 빨리 자기 분량을 먹은 뒤 내 앞에다가 빈 그릇을 놓는다. 내 밥그릇을 그 사람에게 주면 간수놈 보기에 나는 밥을 빨리 먹고 앉아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수인들의 품행이 10번 내 밥을 먹는다면 먹을 때는 죽어도 은혜를 잊지 못하겠다고 치사를 하던 자라도 아침밥을 얻어먹고는 저녁밥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보면 그 즉시로 욕설을 퍼부었다. 저놈이 내 의붓 애비냐? 이야, 효자문 세우겠다. 그러면 밥을 얻어먹는 자가 또한 나를 옹호하는 말로 맞대고 욕설을 하다가 간수에게 발각되어 함께 벌을 서는 까닭에 선을 행함이 도리어 악을 행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수인들이 내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었다. 수인 중의 정수분자인 이재명 의사의 동지들은 모두 일어에 능통하여 외놈들에게 큰 신임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극히 존경하는 것을 동료 수인들이 보았던 것이다. 수인들을 임시 신문할 때 그들을 통령으로 사용했으니 성행이 사나운 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불려다니는 터에 통역들에게 밉보이고서는 자기에게 직접 해가 돌아올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내가 날마다 밥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보니 후일의 소망이 있으리라는 기대가 그 이유이다. 통틀어 말하자면 우리 동지들은 인격과 재능에서 뛰어나고 60명이 정신적으로 단결되어 누구도 멸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와 다른 사건이라도 똑똑한 분자는 모두 우리와 정의를 통하고 지내는 터였으니 엄연히 수인의 용도적 기관이 되어갔다. 수인의 표면 감독은 외놈이 하고 정신상 지도는 우리 동지들이 하게 되었다. 숙소는 감방에서 잡과하는데 외놈의 다다미 3장 반에 해당하는 방한 면적의 수인 10여 명은 보통이고 어떤 때에는 20여 명을 몰아넣을 때도 종종 있었다. 앉아있는 시간에는 수인 번호 차례에 따라 1, 2, 3, 4열을 지어 앉는다. 석식 후 몇 시간은 뜻에 따라 서적도 보게 하고 문맹들은 소곤소곤 이야기도 하게 하지만 큰 소리로 서적을 소리내어 읽지 못하게 하고 이야기는 더욱 엄금한다. 무슨 말소리가 나면 간수가 와서 누가 무슨 말을 하였나 물어서 이야기하였다고 자백하면 그 수인들에게 쇠창살 사이로 손을 내놓으라 하여 실컷 때려주는 터이므로 앉아있는 동안에 이방 저방에서 아이구 아이구 하는 소리와 사람 치는 소리가 끊일 데가 없다. 처음에는 맞는 모습과 저승사자 같은 외놈들의 만행을 참아 볼 수 없었으나 하도 자주 보아 그런지 점점 신경이 둔하여져서 보기에 심상한 때도 있었다. 이제 생각하니 우리 독립운동이 시작된 후 장덕준 의사가 동아일보 종군기자로 북한도에 출장하여 외놈들이 독립군이나 평민이나 잡히는 대로 끌어다 개패듯 하는 광경을 보고서 의분을 참지 못해 외놈 대장에게 엄중하게 항의하였는데 그 대장놈이 사과하고 장의사를 문 밖에서 작별한 뒤 비밀리 체포하여 암살하였다는 당시 밀탐이 있었다. 나는 옥중 체험으로 인해 그것이 더욱 명확하다고 믿는다.
하루는 내가 최명식 군과 너무 오래 격리되어 지내 울적한 회포를 풀기 위해 한방에서 같이 지낼 계획을 실시했는데 그것은 옴을 만들어서 감옥 이에게 진찰받아 같은 방에서 거주게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옴을 만드는 방법을 말하면 가는 철사를 얻어서 끝을 갈아 뾰족하게 만들어 감추어 둔다. 그러다가 의사가 각 공장과 감방으로 돌아다니며 병든 수인을 진찰하기 30분 전 철사 끝으로 좌우 손가락 사이를 쿡쿡 찔러두면 찌른 자리가 옴과 같이 솟아오르고 그 끝에서 맑은 물이 솟아오른다. 그러면 누가 보든지 옴병으로 보게 된다. 그 방법으로 진찰하니 그날로 옴방으로 전방되어 둘이 같이 한 방에 들어갔다. 그날 저녁 하도 그리웠던 판에 서로 이야기하다 사또랑 간수놈에게 발각되었다. 누가 먼저 말을 하였나 묻기에 내가 먼저 이야기를 했다고 대답했다. 창살 밑으로 나오라 하기에 나가서니 그놈이 역시 곤봉으로 난타를 한다.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한참 동안을 맞았다. 그때 맞은 상처로 왼쪽 귀의 용골이 상하여 봉충이가 되어서 지금껏 남아있다. 명식군은 용서하며 다시 외놈말로 하나씩 했소대 다다귀도 하고 물러갔다. 그때 일부러 옴을 만들어서 전방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다. 감방에 수인의 수가 너무 많아 앉았을 때는 마치 그릇에 콩나물 대가리 나오듯이 되었다가 잘 때에는 한 사람이 머리를 동쪽으로 두면 다른 사람이 머리를 서쪽으로 두어 착착 모로 눕고 난 뒤 더 누울 자리가 없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일어서고 좌우에 한 사람씩 흰샘 사람이 판자벽에 등을 붙이고 두 발로 먼저 누운 사람의 가슴을 힘껏 민다. 그러면 두루는 사람들은 아이고 가슴뼈 부러진다 고 야단이다. 하지만 미는 쪽에는 또 들어 누울 자리가 생기니 서 있던 사람이 그 사이에 들어 눕고 몇 명이든지 그 방에 있는 자가 다 누운 뒤에야 밀어주던 사람까지 눕는다. 모말과 같이 내 귀퉁이를 물려 짜서 지은 방이 아니면 방이 부서질 터였다. 힘써 내밀 때는 사람의 뼈가 상하는 소리인지 판자벽이 부러지는 소리인지 우두둑 소리에 소름이 돋는다. 그런 광경을 보고 감동하는 간수놈들은 개짖듯이 떠들지 말라면서 들여다본다. 나는 노쇠한 사람이 흉골이 상하여 죽는 것도 여러 명 보았다. 종일 힘든 일을 하던 수인들이므로 그같이 끼어서도 잠이 든다. 처음 누울 때는 남쪽 북쪽으로 어긋나게 모로 누워 선잠을 자다 가슴이 답답하여 잠이 깨어 방향 전환하자는 의사가 일치하면 남쪽으로 누운 자는 북쪽으로, 북쪽으로 누운 자는 남쪽으로 일제히 돌아 눕는다. 그것은 고통을 바꾸고자 합니다. 입과 코를 마주대고 호흡할 수는 없지만 잠이 급히 들 때 보면 서로 키스하고 자는 자가 많고 약한 사람은 솟구쳐 올라 사람 위에서 잠을 자다 밑에 든 자에게 몰리어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다 나를 밝히는 것이 옥중의 하룻밤이다. 옥중의 고통은 여름, 겨울 두 계절에 더욱 심하다. 여름철에는 감방에서 수인들의 호흡과 땀에서 증기가 피어올라 서로 얼굴을 분간할 수 없다. 가스에 불이 나서 수인들이 지식되면 방 안으로 무소대를 들이쏘아 진화하고 질식된 자는 얼음으로 찜질하여 살리는데 죽는 자도 여러 번 보았다. 수인들이 가장 많이 죽기는 여름철이다. 겨울철에는 감방에 20명이 있다면 솜, 이불, 내장을 들여주는데 턱 밑에서 겨우 무릎 아래만 가려지므로 벗어넘는 발과 무릎은 태반 동상이 나고 귀와 코는 얼어서 극히 참혹한데 발가락 손가락이 물러터져 불구가 된 수인도 여러 보았다.
간수놈들의 심술은 감방에서 무슨 말소리가 났는데 누가 말을 하였나 물어보아 말한 자가 자백을 않고 누가 말했다고 고발도 없을 때는 여름철에는 방문을 닫아버리고 겨울철에는 방문을 여는 것이었으니 이것이 감시의 묘방이다. 감옥 생활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신체가 큰 사람이다. 내 키가 5척 9천 중키에 불과하나 잘 때 종종 발가락이 남의 입에 들어가고 추위도 더 받는다. 그놈들이 내게 대하여는 유달리 대우를 하는데 복역시킨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시키진 않았다. 서대문 감옥에 가서도 100일 동안 수갑을 채워두었기 때문에 그같이 좁은 방에서 두 손이 묶인 잠자리가 너무 고통스러웠다. 동료 수인들도 잠결에 내 수갑에 몸이 닿으면 죽는다고 야단이니 좀 넓은 방에 거처할 생각을 하였다. 그리하여 짜낸 계획, 옴을 만들어 최명식과 같은 방에 거주하는 것이 들어맞았으나 모처럼 이야기 좀 하다가 이 봉변을 당한 것이다. 행동의 구속은 더욱 심하여 아침에 잠을 깨어도 마음대로 일어나지 못한다. 반드시 일정한 시간을 지켜서 일시에 호령으로 일어나게 하고 즉시 간수들이 각 방의 수인을 꿇어앉힌다. 그리고 한 놈이 수인을 향해 외놈말로 기요치케! 를 부르면 수인들은 일제히 머리를 숙인다. 한 놈이 명패를 들고 첫 자리에 앉은 수인의 번호부터 끝까지 읽는데 수인마다 자기 번호를 들으면 하이! 하고 곧 머리를 든다. 끝자리에 앉은 수인까지 다 마친 후 잘 때 입던 의복을 벗어 꾸려놓고 수건 한 장씩으로 허리 아래를 가리고 알몸에 맨발로 멀면 100보 가까우면 50보 이내 거리를 천천히 손 활개도 못 치고 벽돌 한 개씩 펴놓은 것을 밟으며 공장에 간다. 거기서 각각 자기의 일복을 입게 하고 또 열을 지어 쪼그려 앉힌 뒤 수요를 점검하고 세면을 시킨다. 아침밥을 먹이고 나서는 곧 노역을 시작하는데 일의 종류는 간단한 철공, 목공, 직공, 피복공, 보석 권령갑 제도, 새끼꼬기, 김매기, 빨래, 밥짓기 등이 있다. 그 밖에 여러 수인들 중에 품행이 방정하다고 보여진 자는 내감 바깥 일터의 청소부와 병동의 간호부, 취사장의 취서부로 뽑았었다. 이러한 특종 역사에 쓰이는 자는 정승 부럽지 않다고들 하는데 대우도 좀 후하고 고통도 덜하기 때문일 것이다. 감방에서 공장에 나갈 때나 들어올 때 여름철은 보통이지만 겨울철에는 추워서 온몸이 꺼멓게 죽어서 들어오고 나간다. 겨울에 공장에 가서 옷을 풀어보면 틈틈이 눈이 끼인 것이라도 입기만 하면 후눈이 더운 기운이 돌아온다. 공장에서 노역을 마치고 저녁을 먹고 깜방으로 들어올 때도 역시 일옷을 벗고 알몸에 수건만 두르고 들어와 아침과 같이 번호 점검한 후 앉았다가 정한 시간에야 자게 한다. 구석을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가혹하게 할수록 반대로 수인들의 심성도 따라 악화되어서 횡령이나 사기죄로 들어온 자라도 절도나 강도질을 연구해서 만기 추록 후에 더 무거운 형을 받아 다시 들어오는 자를 종종 볼 수 있었다. 지금 감옥은 물론 이민족의 압제를 받는다는 감정이 충만한 곳이므로 외놈들의 처사로는 털끝만큼이라도 가마를 줄 수 없으나 내 민족끼리 감옥을 다스린다 하여도 남을 모방하여서는 감옥 설치에 아무런 효과가 없겠다고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후일 우리나라가 독립한 후 감옥 간수부터 대학 교수의 자격으로 사용하고 죄인을 죄인으로 보기보다는 국민의 일원으로 보아서 선으로 지도하기에만 주력해야 하겠고 일반 사회에서도 감옥살이 한 자라고 멸시하지 말고
대학생의 자격으로 대우해야 감옥 설치한 가치가 있겠다고 생각되었다. 서대문 감옥에는 역대 중요한 보물이 있으니 지난날 이승만 박사가 자기 동지들과 같이 투옥되었을 때 서양인 친구들과 연락하여 옥중에 도서실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진귀한 서적을 구입하여 5, 6년간 긴 세월 옥수에게 나라를 구하고 부흥시키는 방도를 강연하였던 그것이다. 노역을 쉬는 날 서적고에 쌓인 각종 책자를 각 방에 들여보내 주는데 그 중에 이 박사의 손때와 눈물 흔적으로 얼룩진 감옥서라는 도장이 찍힌 광학 6편, 태서 신사 등의 서적을 보았다. 나는 그러한 책자를 볼 때 그 내용보다는 배알치 못한 이 박사의 얼굴을 보는 듯 반갑고 무한한 느낌이 일었다.